국파산하제. 원수의 나라를 정복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구천의 개선행렬은 호화롭기 그지없었다. 구천은 10만 대군을 전후에 거느리고 황금마차로 돌아오는데 개선행렬 속에서는 풍악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연도에 엎드려 신왕을 황송하는 백성들의 부복행렬은 끝간대를 물을 지경이었다. 구천은 백성들의 축복행렬을 지극히 만족스러운 미소로 굽어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벼란간 배행하는 범녀와 문종을 돌아다 보며 아차, 내가 황망간에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서씨는 어떻게 되었지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보나마나 개선의 길에 오르자 이제는 서씨를 데리고 돌아가 후궁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것이다. 범녀는 그러한 기맥을 재빠르게 알아채고 서씨를 찾으려고 고소대를 샅샅이 뒤져보았사오나 그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찾을 길이 없었사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범녀가 고소대에서 서씨를 찾으려고 애쓴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범녀는 설령 서씨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녀를 월나라로 데리고 돌아올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왜냐하면 서씨를 데리고 돌아왔다가는 그녀로 인해 월나라의 기강이 크게 어지러워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범녀가 서씨를 찾아본 것은 살려주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찾은 것이었다. 물론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그녀의 공로가 지대했음을 범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오나라의 조정을 누가 그처럼 부패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나 서씨의 사명은 그것으로 끝났다. 사명을 다한 계집을 본국으로 데리고 돌아오면 그녀의 오만과 자세로 인해 국정이 크게 어지러워질 것이다. 범녀는 그런 후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씨를 죽여 없애려 했던 것이다. 서씨가 만약 남자였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는 1등 공신으로서 금후에도 나라에 공헌할 일이 얼마든지 많으리라. 그러나 서씨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게다가 어떤 남자라도 현혹시킬 수 있는 경국지색이다. 만약 구천이 그녀의 미색에 현혹되는 날이면 거기서 오는 혼란을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 사명을 다한 여자 간첩은 마땅히 죽여 없애야 후환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구천의 생각은 달랐다. 서씨는 전공이 지대한 데다가 절세의 미인인 까닭에 오나라를 멸망시킨 이제 와서는 그녀를 후궁으로서 길이 사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씨를 내버려 둔 채 돌아오게 되었으니 구천은 화가 동할 수밖에 없었다. 서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경은 그 아이의 공로를 그렇게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요. 구천은 서씨가 연연해 견딜 수가 없는지 범녀에게 돌연 뜻하지 못했던 왕명을 내렸다. 나는 재상과 함께 먼저 황국할 테니 범녀경은 소주로 다시 돌아가 서씨를 기필코 찾아오도록 하오. 실로 모욕적인 왕명이었다. 범녀가 구천의 1등 공신임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그러한 범녀더러 소주로 다시 돌아가 서씨를 찾아오라고 하니 범녀로서는 모욕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재상문종도 구천의 처사가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졌던지 대왕전하, 서씨를 기어이 찾아오시려면 군사를 보내실 것이 아니라 어느 부장을 보내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나 구천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거듭 명했다. 서씨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범녀 장군뿐이니 수고스러운 대로 범녀 장군이 직접 다녀와야 하오. 범녀는 구천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소주로 말을 달려나가기 시작했지만 월나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고생은 같이 할 수 있어도 기품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다시 찾아와서 무슨 덕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범녀는 말을 부지런히 달려 소주로 돌아오자 서씨를 찾아내려고 고소대 일대를 샅샅이 뒤져보았다. 그러나 서씨는 아무 데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군사를 사방으로 풀어 소주 팔경을 모조리 뒤져보게 하였다. 그래도 서씨의 행방은 알 길이 없더니 닷새째 되는 날 석양 무렵에 군사들이 범녀를 찾아와 말했다. 서씨는 지금 이려 편주를 타고 오호 위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내가 서씨를 직접 만나러 갈 테니 나를 그리로 인도하여라. 범녀는 부랴부랴 오호로 향하였다. 군인들의 안동을 받으며 호숫가로 급히 달려나와 보니 과연 저 멀리 호수 한복판에 이려편주 하나가 군인들에게 억류되어 있었다. 군선을 타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서씨가 타고 있는 배는 단순한 이려편주가 아니라 오색 단청이 영롱한 화방이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호합한 화방은 물결에 일렁거리고 있는데 그 배 한 복판에는 젊은 여인 하나가 무슨 축원이라도 올리는 듯이 합장을 하고 눈을 감은 채 단정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화려한 왕후복을 몸에 휘감고 있는 그녀는 첫눈에 보아도 정신이 황홀해 오도록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범녀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서씨의 배에 이렇게 말을 건넸다. 너는 월나라에서 파견되어 왔던 서씨가 분명하렸다. 나는 월나라의 군사 범녀로다. 서씨는 그 소리를 듣자 크게 놀라는 기색을 보이며 온 매무새를 가다듬더니 이쪽을 향하여 머리를 정중하게 수구려 보이며 낭랑한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다. 군사께서 어인일로 이런 곳까지 내리마셨사옵니까? 존귀하신 어른을 뜻밖의 만나 뵙게 되어 영광 무비이옵나이다. 나는 여기까지 일부러 너를 찾아왔노라. 너는 내 배로 잠시 건너와 줄 수 없겠느냐. 그러자 서씨는 굳은 결심이라도 하는 듯 얼굴을 힘있게 들며 말했다. 매우 외람된 말씀이오나 소녀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수고스러우신 대로 장군님께서 저의 배로 잠시 왕림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장군님더러 저의 배로 건너와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은 예절에 크게 벗어나는 일임은 소녀도 잘 알고 있기는 하옵니다. 그러나 실상인즉 소녀는 이 배에 올라탈 바로 그때에 이제 앞으로는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배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이옵니다. 장군님더러 저의 배로 건너와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범녀는 노를 저어 서씨의 화방에 접근해 왔다. 그리하여 서씨의 배에 올라서니 그녀는 범녀에게 큰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군사께서는 소녀와 같이 하찮은 계집을 죽이시기 위해 원로에 여기까지 왕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사옵나이다. 내가 너를 죽이러 온 것을 네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마는 너는 죽음이 무척 두려운 모양이로구나. 저는 장군님께서 죽여주시지 않으셔도 이미 자결하기로 결심한 몸이옵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생각은 추호도 없사옵니다. 소녀는 월나라를 위해 오늘날까지 막중한 임무를 다해온 몸이옵니다. 그리하여 오나라를 망하게 함으로써 소녀의 사명은 모두 끝이 났으니 이제 소녀에게 남은 일이란 죽음 이외에 또 무엇이 있으오리까. 그러기에 부차가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소녀는 자결을 결심한 것이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월나라를 위해서는 서씨를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던 범녀였다.
그러기에 월나라에 대한 마지막 충성으로 서씨를 자기 손으로 죽여 없애려고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온 범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씨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먼저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니 이제 무슨 할 말이 있을 것인가. 범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자 오히려 그녀를 살려주고 싶은 충동조차 느꼈다. 그리하여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해보았다. 인생만사는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것. 애써 죽으려고 고집할 것은 없지 않느냐. 서씨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여자로서는 차마 못할 짓을 다해가며 조국의 원수를 갚고 나니 이제 저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만약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다면 저는 청사에 빛나는 명예로운 훈장도 받았을 것이고 평생 동안 호강할 수 있는 벼슬도 누릴 수 있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저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자에게는 조국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오직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성만이 그 여자의 하늘이요 그 여자의 조국이라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나마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진리를 몰랐던 까닭에 나의 하늘이요 나의 조국이었던 부차를 내 손으로 죽여버렸으니 이제 무슨 낯짝으로 살기를 원하오리까. 놀랍도록 심각한 고백이었다. 문득 깨닫고 보니 그녀의 아름다운 뺨에서는 수정 같은 참회의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녀의 마지막 소원이오니 장군님께서는 소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신 채 배를 옮겨 타시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나이다. 범녀는 할 말이 없어 묵묵히 자기 배로 옮겨 탔다. 범녀가 배를 옮겨 타기가 무섭게 서씨는 노를 움켜잡더니 작별 인사도 없이 저 멀리 놀이 붉게 타오르는 선역 하늘을 향하여 배를 천천히 저어 나가고 있었다. 서씨는 자기 서명을 다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거니와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범녀는 여러 나라를 생각해 본 끝에 제 나라로 가기로 결심하고 구천에게 다음과 같은 상고문을 올렸다. 대왕께서 회계산의 치욕을 깨끗이 푸시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하옵니다. 신은 어명을 받들고 서씨를 찾아 나섰사오나 서씨는 결심한 바 있어 오호에서 자결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어명을 받들 수가 없게 되었사오니 그 점 너그럽게 용서하시옵소서. 신은 오랫동안 대왕의 각별하신 은총을 입으며 충성을 다해 보필해왔으나 이제 외환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므로 신은 이 기회에 벼슬을 떠나 여생을 한가롭게 보내고자 하오니 대왕께서는 연부 역강한 젊은 양신들과 더불어 나라를 어질게 다스려 나가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신은 어디서 여생을 보내게 될지 아직 미정이오나 깊은 산중에 숨어서 살아갈 생각이오니 대왕께서는 신의 행방을 굳이 알아보시려고 하지 말아주시옵기를 거듭 바라옵니다.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충성스럽게 모셔왔던 구천에게 보내는 마지막 고별장이었다. 범녀는 다시 붓을 들어 문종에게도 고별장을 쓰기 시작하였다. 문종 재상각하, 제가 듣자옵건대 인신으로서 공을 이룬 사람은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것이 천도라고 합니다. 공을 이루고 나서도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면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옵니다. 저는 재상각하와 함께 대업을 성취했기에 이제 아무런 미련도 없이 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재상께서도 이 기회에 재상 자리를 후진에게 물려주시고 여생을 한유하게 보내심이 좋으리라 싶사온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관상을 볼 줄 아옵는데 월안구천은 관상학적으로 장경 조회형이어서 그는 고생을 같이 할 수는 있어도 즐거움을 같이 할 수는 없는 인물인 것이옵니다. 그처럼 결함 있는 인물을 끝까지 군주로 섬기다가는 토끼 사냥을 기껏 잘해주고 나서 마지막 판에는 보신탕감이 되어버리는 사냥개의 신세밖에 못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이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진작부터 각오한 바 있었기에 이제 눈앞의 부귀와 명리를 모두 버리고 여생을 강호에서 낚시질이나 즐기며 보낼 생각입니다. 이제 작별에 앞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재상께서는 하루속히 그 자리를 물러나도록 하시옵소서. 간곡한 충고의 서한이었다. 문종은 그 편지에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날로 병을 빙자하여 사표를 제출하고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이후 구천은 간신 고여의 꾀임에 빠져 문종이 반역을 꾀했다는 말을 믿고 문종을 죽여버렸다. 문종이 구천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자 범녀는 모든 가산을 미련 없이 내버린 채 가족만 데리고 그날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이 소설은 응당 여기서 끝을 맺어야 옳을 일이다. 왜냐하면 이 소설의 양대 주인공인 손무와 오자서의 이야기는 이미 결말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이야기가 한 토막 남아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손빈의 이야기인 것이다. 손자병법이라는 병서는 본디 손무와 그의 손자인 손빈이 공동으로 저술한 책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제목이 손자병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상 손빈의 그 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손빈과 방연은 어렸을 때부터 동문수학해온 막역한 친구였음은 독자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두 사람이 일찍이 병법을 배우려고 물무제의 문을 두드렸을 때 손무는 방연의 관상이 좋지 않음을 보고 손빈에게 이렇게 말했다. 방연이라는 아이는 언젠가 너에게 커다란 화를 입힐 인물이니 너는 앞으로는 방연이를 멀리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손빈은 할아버지의 훈계를 대수롭지 않게 들어넘기고 그 후에도 병법 연구를 언제든지 방연과 함께 계속해 왔었다. 병법에 대한 두 사람의 재주는 다같이 비상하였다. 그러나 구태여 우열을 가리자면 방연보다는 손빈의 재주가 언제나 한 걸음씩 앞서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방연은 손빈을 시기하다 못해 마침내 손빈을 진심으로 미워하기 시작하였다. 이 세상에 자기보다 뛰어난 병법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 비위에 거슬려서 방연은 마침내 손빈을 죽여버릴 결심을 먹었던 것이다. 그 후 방연은 위나라 해왕에게 발탁되어 일약 대장군의 지위에 올랐다. 그 무렵 위나라와 손빈의 조국인 제나라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형편이었다. 만약 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방연은 손빈과 정면으로 싸워야 할 판이었는데 방연은 손빈을 당해낼 자신이 없었다. 그리하여 방연은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거듭해 본 결과 손빈을 위나라로 꿰어다가 죽여버릴 생각에서 어느 날 손빈에게 다음과 같이 우정어린 편지를 보냈다. 친애하는 손빈, 그대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자와 같이 맞붙어 다니던 사이였건만 일별 이후로 벌써 몇 세월이 흘러갔는가. 나는 다행히 위나라에 와서 대장군으로 발탁되기는 했지만 영달을 누릴수록 그리운 친구가 그대뿐이네. 제 나라에 그대가 있고 위나라에 내가 있는 이상 우리 두 나라는 마땅히 화친을 도모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대가 만약
나의 제안에 찬동할 뜻이 있거든.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져볼 겸 위나라에 꼭 한번 놀러와 주기를 바라네. 그 당시 손비는 제 나라의 하급 장수에 지나지 않았다. 손비는 성품이 워낙 순박한 편이어서 방연의 우정 어린 친서를 받아보고 크게 감동하였다. 그렇다. 위나라에 방연이 있고 제 나라에 내가 있는 이상 우리 두 나라는 구태여 싸울 필요가 어디 있으랴. 나는 아직 국력을 좌우할 지위에 있지 못하나 방연과 무릎을 맞대고 그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 볼 필요는 있으리라. 손비는 방연의 우정을 신지무의하는 까닭에 어느 날 위나라로 방연을 찾아갔었다. 방연은 손빈을 반갑게 맞이하여 놀라울 정도로 환대해 주었다. 그러나 정작 양국 간의 화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연락만 베풀어 주었던 것이다. 손비는 참고 기다리다 못해 자기가 먼저 화친 문제를 들고 나왔다. 여보게, 위나라에 자네가 있고 제 나라에 내가 있는 이상 우리들의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마땅히 양국 간의 화친을 도모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 문제를 제안한 사람은 자네였는데 지금은 왜 말이 없는가. 그러자 방연은 매우 난처한 빛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 두 나라가 화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왕께서 화친 정책을 반대하시는 걸 어떡하겠나. 해왕께서 일간 자네를 불러 무슨 말씀이 계실 걸세. 그런 일이 있은 바로 그 다음날 손비는 천만 뜻밖에도 불시에 습격해온 위나라 병사들에게 포박되어 해왕 앞에 죄인으로 끌려 나오는 몸이 되었다. 해왕은 살기가 등등한 시선으로 손빈을 노려보며 다음과 같은 불호령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니놈이 손빈이렸다. 니놈은 우리나라의 내정과 군사를 탐지하려고 비밀리에 잠입해온 염탐꾼이 아니냐. 너 같은 놈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호통이었다. 그 순간 손비는 아차, 나는 방연의 꿰매 빠져서 이 꼴이 되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손비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골똘해 있다가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방연의 친필 서한이었다. 손비는 천만다행하게도 방연의 우정 어린 친필 서한을 호주머니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손비는 문제의 편지를 해왕에게 꺼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죄를 짓고 죽는다면 조금도 억울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연 장군의 초청을 받고 귀국을 방문한 빈객일 뿐이옵니다. 대왕께서는 옛날부터 덕망이 높으신 어른이라고 들었사옵는데 만약 저의 신분을 방연 장군에게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함부로 죽이신다면 금후에 국제 간의 신의의 실추를 무엇으로 감당해 내시려는 것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처형을 하시기 전에 방연 장군과 잠시 대면만 시켜주시옵소서. 방연과는 미리부터 짜고 하는 연극이기는 했지만 손빈의 항변이 워낙 사리가 정연하였으므로 해왕은 형식적으로나마 방연을 불러다가 대지를 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방연이 나타나자 손빈은 아무 말도 아니하고 방연의 편지를 본인에게 내밀어 주었다. 여보게 방연, 자네와 나는 어려서부터의 중마지우가 아닌가. 자네의 우정어린 편지를 받아보고 찾아온 내가 만약 간첩으로 몰려서 차명을 당한다면 나도 억울하겠지만 자네로서도 면목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간첩이 아니고 자네의 초청장을 받고 온 손님이라는 사실만 대왕 전에 증언해주게. 나는 자네의 그 대답만 들으면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겠네. 아무리 방연이라도 양심상 자신의 친필 서한만은 부인할 수가 없었던지 문득 해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대왕전하, 이 서한은 소신이 보낸 서한임이 분명하옵니다.
해왕은 그 대답을 듣고 저기 실망하는 빛을 보이며 뭐요?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저자는 간첩이 분명하오. 그러면 손빈이라는 간첩을 장군이 불러들였다는 말이오? 하고 물었다. 소신은 손빈이 간첩인 줄을 모르고 단순한 우정으로 초청했던 것이옵니다. 만약 간첩이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마땅히 처벌을 내리셔야 옳으실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손빈과 소신은 어려서부터 동문수학을 해온 막역한 친구이오니 소신의 입장을 생각하시어 처형을 내리시더라도 차명만은 면하게 해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간첩은 응당 차명에 처해야 옳을 일이오. 그러나 장군의 우정어린 말씀이 그토록 간곡하니 그러면 감 1등하여 차명에 처하는 대신에 두 다리를 잘라버리게 하겠소. 그리고 저자가 다시는 간첩 행위를 못하도록 이마에 먹으로 자문을 찍어 넣도록 하시오. 참으로 가혹하기 짝 없는 무고한 형벌이었다. 손비는 해왕의 명령에 의하여 꼼짝 못하고 두 다리를 잘렸을 뿐만 아니라 이마에는 괴상한 문신까지 그려진 몸이 되었다. 졸지에 몸이 상해버린 손빈으로서는 이를 갈며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노릇이었다. 그러나 손빈은 분노의 기색을 추호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방연을 만나면 언제나 웃는 낯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오늘날 목숨이 남아있게 된 것은 오로지 자네 덕택일세. 그 일을 생각하면 자네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방연은 처음에는 손빈을 몹시 경계하였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하도 여러 차례 들어오므로 이제는 그것이 손빈의 진심인 줄로 알고 이 사람아, 친구가 그래서 좋다는 게 아닌가. 자네의 신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날마다 놀기만 하게. 계집이 필요하다면 계집도 공급해 줄 것이요. 돈이 필요하다면 돈도 얼마든지 대주겠네. 하고 말했다. 그로써 손비는 방연의 경계심을 해소시켜버리는데 우선 성공을 한 셈이었다. 손비는 자기 이름을 자진하여 안진뱅이 손빈으로 바꿔놓고 그날부터는 의식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였다. 계집과 돈은 방연이 얼마든지 공급해 주겠노라고 했으므로 손비는 날마다 계집을 갈아대며 주색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방연의 경계심을 없애주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이다. 방연은 손빈에게 계집과 돈을 무진장 대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의 보복을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이태가 넘도록 손빈은 원망하는 빛을 눈꽃만큼도 보여주지 아니했으므로 방연은 마침내 마음을 푹 놓게 되었다. 방탕생활을 3년이나 계속했을 무렵에 제나라에서 대장 전기가 국가의 사신으로서 위나라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손비는 그 사실을 알자 대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전기에게 다음과 같은 밀서를 보냈다. 저는 제나라의 손빈이옵는데 방연을 믿고 위나라에 놀러 왔다가 방연의 모략에 빠져 두 다리가 잘린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생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사오니 장군께서는 이번 기회에 소생을 꼭 좀 구출해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정기는 손빈의 밀서를 받아보고 크게 놀라며 즉시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나는 모월 모일에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오. 그대를 구하기 위해 그 전날 밤에 사람을 보낼 테니 아무데도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오. 이리하여 손비는 전기의 덕택으로 위나라를 탈출하여 5년 만에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전기 장군은 손빈의 재주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에 그를 무척 소중히 여기며
그대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나의 휘하에서 나를 도와주도록 하라 하고 부탁하였다. 손비는 전기 장군의 후대를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며 생명의 은인인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할 결심이었다. 전기는 손빈을 제왕 위공에게 천거하여 제나라의 군사로 삼게 하였다. 그 무렵 위나라는 방연을 믿고 조나라를 아무 이유도 없이 함부로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약소국인 조나라는 위나라의 침략을 막아낼 길이 없어 제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제나라의 위왕이 전기 장군을 불러 명했다. 전기 장군은 군사 손빈과 함께 출정하여 위군을 무찔러서 조나라를 구하도록 하오. 위군에는 방연이라는 병법대가가 있으니 그 사람을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오. 손비는 어명을 받자 방연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이제야 왔구나 하고 크게 기뻐하며 용약 정도에 올랐다. 총사령관인 정기장군이 손빈을 찾아와 물었다. 위군을 섬멸시키려면 어떤 작전을 써야 하겠소? 손빈이 대답했다. 위군과 정면으로 맞붙어 싸울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허점을 찌르면 싸움은 저절로 풀리게 됩니다. 지금 위나라는 조나라를 치려고 대부분의 군사들을 조나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정작 본국에 남아있는 군사들은 노병이나 약졸들 뿐일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나라로 가서 위군과 직접 싸우려고 할 게 아니라 위나라 본국으로 쳐들어가서 우선 위나라의 서울인 대량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적의 허점을 찔러 간단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이옵니다. 제군은 손빈의 작전 계획대로 곧 위나라의 서울로 쳐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위나라의 도성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으므로 대량을 점령하기는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웠다. 그 무렵 조나라를 침공해온 위군은 승승장구로 조나라의 수도 한단까지 점령하고 있었는데 본국 도성이 제나라의 군사들에게 점령되었다는 비보가 날아오자 위군은 황급히 본국으로 회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방연이 이끄는 위군은 군사를 휘몰아서 회군하다가 계릉에서 제나라 군사의 기습을 받아 크게 패하였다. 방연은 절치부심하며 도대체 제나라에는 누가 있길래 작전 계획이 이리도 신묘하냐 하고 외치자 누군가 대답했다. 모든 작전은 손빈이 지휘한다고 하옵니다. 방연은 손빈이라는 말을 듣고 까무라칠 듯이 놀랐다. 방연은 그때부터 손빈이 더욱 두려웠다. 그러나 그럴수록 안가품을 하고 싶은 심정이 자꾸만 치밀어 올라서 손빈을 멋들어지게 쳐부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국제정세는 크게 변화를 일으켜서 위나라와 조나라는 동맹국이 되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방연은 자기 나라의 세력을 확대하려고 제나라와 동맹국이었던 조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제나라를 멸망하게 만듦으로써 손빈에게 안가품을 하려는 방연의 계책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나라와 가깝게 지내는 한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였다. 제나라를 완전히 고립시켜 놓고 일거에 섬멸시켜 버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가 좀처럼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므로 방연은 마침내 무력으로 한나라를 침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제나라는 한나라를 돕기 위해 위나라와 또다시 싸우게 되었다. 이번에도 제나라는 정기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손빈을 군사로 삼아 대군을 출동시켰다. 그리하여 손빈과 방연은 또다시 승부를 겨루게 되었다. 방연은 손빈을 이기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으나 결국 손빈의 계략에 걸려들어 전사하고 말았다. 손빈은 방연의 시체를 보고 한 줄기의 눈물을 뿌리며 이렇게 탄식하였다.
아, 어리석은 친구였구나. 그대는 병법을 정당하게 연구할 생각은 아니하고 친구인 나를 죽임으로써 제1인자가 되려고 그릇된 생각을 먹었던 죄로 오늘날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손비는 비참하게 죽어간 방연의 시체를 그윽이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그의 가슴 속에서 형용하기 어려운 만감이 솟구쳐 올랐다. 그렇게도 절친했던 친구를 자기 손으로 죽게 만든 것이 커다란 죄악이라도 범한 느낌이었다. 손비는 방연의 시체를 바라보다 문득 그 옛날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말이 새삼스러이 머리에 떠올랐다. 병법이란 사람을 죽여서 승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가면서 승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할아버지의 말씀은 과연 철인다운 말씀이었다. 아무튼 손비는 마릉도 계곡에서 방연을 철저하게 쳐부숨으로써 제 나라에 커다란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고 그로 인해 병법가로서의 손빈의 명성은 만천하에 널리 떨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손빈은 병법 연구에는 관심이 깊으면서도 방연을 죽이고 나서부터는 실전에 가담하고 싶은 의욕이 전혀 동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때부터는 순전히 병법 연구에만 몰두하게 되었는데 마릉도 계곡에서 시도해 보았던 작전 계획을 후세에 길이 남기고 싶어서 손비는 손자병법의 병세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놓았다. 적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려거든 적에게 이로운 형태를 보여주어서 적이 그것에 쫓아오도록 하라. 적은 이로우면 반드시 취할 것이니 그로써 움직이게 해놓고 나서 군사를 대기시켜 두었다가 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법이다. 요컨대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소리이다. 이 말은 손빈이 방연과의 실전에서 터득한 귀중한 병법의 하나이거니와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이 부하 직원들을 쓰는 용인술로서도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손비는 할아버지인 손무가 칠거리만 잡아놓고 내버려 두었던 손자병법의 새로운 연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만고의 명저인 손자병법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손자병법 읽기 마쳤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근조근입니다. 이번에 정비석 선생님의 손자병법 읽기를 마쳤습니다. 당대의 역사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서 일단 새로운 것을 알게 된 부분에서 기쁨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자체도 재미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 무상 내지는 전쟁의 실제적 효용성 및 한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가 창작한 소설 속 인물인 손무는 젊은 시절에는 공자의 반전 사상을 시절 좋을 때나 할 수 있는 옛날 이야기라면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고 동시에 백성들의 피로 치룬 전쟁에서 설사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전쟁을 일으켰던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음을 경험하면서 전쟁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공자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도 저도 전쟁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저자의 메시지에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 초반에 나왔던 전쟁의 실효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한 손무의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공자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지향할 만한 바, 내지는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바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너무도 다양한 어떤 인간 군상을 담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소설 후반부에 등장하는 공자의 죽음 이후 제자 자공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소국인 우리 조국이 주변국의 침략을 받을 위험에 처하자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이간질해서 타국 간의 전쟁 발발을 유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결과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전쟁 당사국이 되지 않지만 그래서 현실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슬기롭다고 할 만한 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공자의 사상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자의 사상에 대해서도 또 그 전쟁의 발발에 있어서 자공의 실제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뭐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소설 속의 내용은 뭔가 제 기대와는 좀 많이 달라서 이상했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떠오르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었었는데 팍스 아메리카나라든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팍스 엄석대하나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좀 재미있는 어떤 감상문을 써서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피곤해서 그런지 잘 써지지가 않아서 더 이상 감상문을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소설 손자병법 읽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